안녕하세요. 형법총론 유추 해석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유추 해석 판례를 많이 보고 있죠. 이 판례를 많이 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어, 거의 다 지금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유추 해석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험장 가면 거의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념해서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유를 좀 아시고 힘들지만 판례를 꼼꼼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유추해석의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볼게요. 경력 부분인데요. 한번 볼게요. 피고인이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 그러니까 미국의 그 치아 관련해서 과학회 정회원이라는 거짓 경력이 포함된 양력서를 어, 의원 내에 게시, 내가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이런 거를 이제 게시를 했다 이거예요. 게시한 행위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거짓 표시 행위에 해당하면 변론으로 하고, 의료법 56조 3항에 거짓 의료 광고. 자, 우리가 꼭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유추 해석 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추를 하거나 추상적으로 하거나 확대하거나 하지 말고 문은 그대로 해석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 내가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 아닌데도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허위 정보를 게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광고, 표시 광고 공정화 법률에 거짓 표시는 좋아. 거짓 표시는 맞다고 하더라도 거짓 의료 광고는 아니다. 거짓 의료 광고로는 좀 이렇게 광고와 이런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내용은 거짓이지만 제시하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허위 광고, 거짓 광고를 했다라고 확장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어려운 플레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짓 경력이 여기 볼게요. 거짓 경력이 포함된 양력, 양력 서류를 그 의원, 병원 내에 게시했단 말이에요. 내가 과학회,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다. 예, 거짓을 알리는 거죠. 거짓을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의료 광고는 아니다. 광고는 너무 많이 확장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좀 구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비교 판례 볼게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비춰보면 그중 경력,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력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선거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거고 공정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경력, 후보자의 경력은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실력과 능력으로 인정되죠. 따라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 실적은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체납 실적은 이러한 경력에 당연히 해당되겠죠. 뭐 우리가 국회의원들 보면 세금을 안 냈다더라.
또 신호 위반해서 과태료 그 스티커 딱지를 안 냈다더라. 보험료를 납부 안 해서 차가 그 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 안 했다더라. 뭐 이런 세금 문제는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볼게요. 의료법 제56조 3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 광고, 의료의 광고, 의료 광고는 널리 알려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의료 광고에는 의료 행위는 물론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자, 인터넷 블로그란 거는 익명성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사진 촬영하여 게시했다면 이거는 광고로 봐야죠. 의료법 위반이다. 우리가 늘 주의할 게 인터넷 블로그에 뭘 올렸다. 그거는 광고로 봐야 됩니다. 누구나가 보고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그냥 병원 안에 단순히 걸어 놓을 거냐 아니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릴 거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광고냐 광고가 아니냐 이런 부분 좌우 구별되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발표할게요. 인터넷 블로그란 말이 나오면 역시 광고일 가능성이 많다. 됩니다. 의료법 제66조 1호에 금하고 있는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다.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의사가 있고 면허증을 빌려주는 면허증, 상대방이 A가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사람, B는 자격이 있어요. 자, 이렇게 무자격자뿐만 아니라 유자격자, 즉 자격이 있는 의료인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 아니다. 즉 자격증을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빌려주는 자체는 명의대여다. 없는 사람에게만 빌려주고 있는 사람에게 빌려준 거는 빌려준 게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죠?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자격증을 빌려준 거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죠. 그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면허증을 빌려준다는 자체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활용했던 거 간에 면허증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빌려준다는 행동에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추해석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반 볼게요.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회사면 법인이 있죠. 회사 대표회사. 이 법인과 이 법인을 운영했던 사람 대표이사가 있죠. 이 대표를 처벌하고 이 회사도 회사 명의로 벌금을 물리는 거죠. 과태료를 물리는 거죠. 과징금을. 두 개를 처벌한 거를 양벌. 둘 다 처벌한 거를 대표와 회사를 처벌한 거를 양벌 규정이라 합니다. 양벌 규정. 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인 자동차 운수사업법 74조를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그 구성원 개개인에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법적 인격을 갖춘 사람이죠.
법적 인격을 갖춘 회사, 법적 인격을 갖춘 재단, 그래서 인격을 갖췄던 법인을 처벌한 양벌 규정인 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를 운수하려면 법인 회사를 대야 되겠죠. 운전자도 처벌하고 자동차 회사도 처벌하고. 근데 이 74조를 법적 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사람들에게 적용한 거는 대형법정주 어떻게 위반이다. 너무 확대하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개인이 운전해야 되겠죠.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법인이어야 되고 운전자인 양벌도 처벌한다. 운전자와 버스 회사까지 같이 처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밑에 적어놨죠.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을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을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대한 처벌로 유추해석할 수는 없죠.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을 법인격 없는 사단에까지 처벌 규정으로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즉 너무 포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다 엄연히 법인과 법인격 없는 것은 이 않다. 다르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형법 243조 음란한 문서. 문서란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자 형태잖아요. 그죠? 책자 형태가 문서죠. 문서, 도화, 그림,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거나 성형 환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자,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과 문서는 다르죠. 여러분도 동의하죠?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과 문서가 같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다르죠. 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와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죠. 없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규정은 적용할 수가 없다. 당연히 맞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거 하나 적어놨어요. 복사본, 원본이죠, 원본. 우리가 원본. 책이 있으면 원본이 있어요, 원본. 원본을 보고 베낀 거는 뭐라고 부르죠? 사본이라 하죠. 따라서 이 정본이라는 의미는 원본이 있고 정본이라는 의무는 복사한 것이다. 복사본을 정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과 정본은 다르다. 원본을 보고 만든 게 복사한 게 정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원본이나 정본이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원본과 정본은 다르다. 유추 해석을 하다 보면 좀 재밌는 부분도 많아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그 다음에 형법 207조 3항에 외국에서 통용하는 거는 대개 화폐 단위로 통용되겠죠. 통용하는 지폐에다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돈 있고 외국 화폐가 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지폐. 자, 오인할 수 있는 지폐가 뭐가 있나요? 자, 여러분 기념주화라고 하세요. 과거에는 뭐 올림픽을 한다든지 그러면 88 월드컵 때도 이 기념주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500원짜리와 똑같은 모양의 주화를 만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누구나 보면 500원으로 보이거든요. 그죠? 하지만 화폐와 주화는 기념 주화는 전혀 다르죠. 그죠?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 통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위 처벌 조항은 문헌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추 해석 내지 확장하여 하는 해석까지 적용하는 것이 된다. 즉 넘어서 하는 것은 유추 해석, 또 하나는 확장 해석까지 적용되는 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외국에서 통용하는 화폐와 기념주화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하는 기념품, 주화를 얘기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죠? 4번 행사할 목적으로 국고수납 대리점인 상업은행에 주민세를 납부하고 받은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금액.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죠? 자, 은행에서 이미 영수증 처리가 됐다면 은행에는 기록이 남아있죠. 5천 원을 냈으면 5천 원에 대한 처리 금액이 남아있고 발급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위조해봤자 별 의미가 없겠죠. 어쨌든 간에 금액을 변조했어요. 변조한 경우 상업은행이 대신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를 대신 대신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대신 받아주고 수수료 받는 거 아닙니까?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공무수가 자 상업은행이 상업은행 직원이 공무원이 되지 않고 상업은행이 공무수가 될 수 없죠. 만약에 상업은행이 공무수나 공무원이라고 보면은 신분과 건물이 바뀌죠. 전혀 아닙니다. 이거를 공문서를 바꿨다고 해서 변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안 됩니다. 공무를 계약으로 돈을 받고 대행하거나 위탁받는 경우는 그냥 사적인 수수료만 받는 사무다. 공무를 계약으로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경우는 사적으로 업무를 본 거지 공적인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 변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냥 어, 그 사람 은행에 수수료를 받고 하는 사적 행위이기 때문에 공문서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해됐죠? 5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하는 법률 제8조에 신체장애, 신체장애는 거는 팔이 하나 없거나 다리가 하나 없거나 불편하거나 신체장애죠. 자, 정신박약, 어? 정신박약은 정신장애죠.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같나요? 전혀 다릅니다. 신체와 정신은 전혀 달라요. 근데 정신박약도로 인한 정신장애도 신체장애에 포함된다고 보아 정신장애로 인하여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가늠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건 어렵죠. 즉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아동복지법 18조 5 아동에게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은 금지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뿐 무섭게 해서 음행을 하게끔 가리키는 것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해의 상대방까지 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즉 상대방이 아니지만 아동에게 시켰다면 처벌된다 이거죠. 직접 내가 모든 것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도 없다. 누군가 이용해도 마찬가지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동복지법 18조 5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이를 아동은 초등학생 아동이잖아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다. 이거는 행위자가 아동을 하여금 삼자를 이용해서 상대방으로 해서 음행을 하게끔 하는 행위. 자,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아동복지법 18조의 이 아동에게 음행을 하라고 음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 행위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을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 되는 것까지를 포함한 의미로 볼 건 아니다. 자, 그 아동의 음행을 상대방이 된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죠? 그래서 말 뜻도 다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이 말 뜻 때문에 헷갈리고 틀리게끔 만들어놨죠, 그죠? 아동복지법 18조 5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 시키는 행위를 금지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동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면 안 된다. 여기서 아동의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행위자가 직접 너에게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끔 해라. 그거를 가리키는 것뿐 내가 직접 아이의 상대방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 다른 말 뜻이다. 우리 명확성 원칙은 같은 뜻이냐 다른 뜻이냐를 구별할 때는 이거는 전혀 다른 뜻이죠. 그죠?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을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것을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하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사용. 만들어진 주민등록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만들었다. 자, 생성과 새로 만든 것과 사용은 전혀 다르죠. 그죠? 다른 의미이고 다른 뜻입니다. 생성과 사용은 다른 뜻이에요. 후원의 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냐고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법 10조 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후원의 회계 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 정치자금법 4조 45조 1항의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볼게요. 후원회의 지정권자가 있죠. A.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기부받은 돈을 정치자금법 10조 3항에서 정치자금법 10조 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후원의 회계 책임자인 B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거를
정식으로 처리하도록 뒤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받았지만 정식으로 정한 방식이란 건 정식이잖아요. 정한 방식, 정식으로. 정식으로 후원의 책임자에게 전달했다면 위반한 사항은 없죠. 그죠? 이것도 역시 말장난이다 보시면 돼요. 정한 방식으로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죠? 오늘 3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